네, 백운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1번지 여론 코너 여론조사 전문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시고 함께하고 있죠.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도 함께합니다. 자, 앞부분에 여론조사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제치고 이제 1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후보 교체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로 그 표가 가고 있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즘 이제 주목할 만한 분이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조금씩 올라오더니 이제 10% 지지율이 눈앞에 다가온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소장님. 네, 지금 갤럽이 서울신문 의뢰로 지난 27일에서 28일까지 이틀간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예. 여기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9.3%를 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9.3.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자릿수 지금 목전에 있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상승한 거 그전에는 한 4%, 4%였거든요. 그 대체로 보면은 이 서울하고 20대, 그다음에 여성, 그리고 중도층 이런 층에서 이제 좀 지지율이 상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좀 놓치고 있는 층을 안철수 후보가 좀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실망한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간 것 같다는 분석인데 이게 반짝 효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탄력을 받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인지 궁금한데요. 그동안에 최수영 컨설턴트가 항상 얘기를 해왔던 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리가 되면 엄청난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지난주에 왜 TK와 PK를 일주일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더군다나 지금 청년층만 놓고 보면 완전한 삼강구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청년층에서 빠지는 걸 안보가 고스란히 흡수했다는 건데 두 가지 측면. MZ세대의 지지, 그다음에 부울경에서 우리가 낳은 대표 정치인이 안철수라는 그 두 가지 인식만 저는 발화점이 된다 그러면은 두 자릿수 상승을 하게 되면 저는 눈덩이 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가져간 지지층을 고스란히 흡수한다 그러면 그건 야권 지형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서부터는 후보 단일화 혹은 후보 교체 뭐 등등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 더 좋은 정권 교체, 더 확실한 정권 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권자에게 맥힌다 그러면 그 다음은 사실은 단일화 여론조사까지 둘이 같이 한다 했을 경우에 좀 앞서 나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예측 불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은영 소장님, 그런데 이제 사실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출렁거렸잖아요. 네. 지지율이 한때는 동반 하락한 적도 있었고 그게 이제 가족 리스크였는데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상습 도박 의혹 이런 부분이 불거졌었고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논란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안철수 후보는 그런 부분 없었고 오히려 뭐 딸이 뭐 뉴욕타임스인가 뭐 기사가 날 정도로 오히려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였는데 이런 가족 리스크라든지 배우자 문제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비호감이 워낙 높고 거기다 이제 가족 리스크까지 나오니까 유권자들이 좀 청정지대를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또 독자적으로 이분이 잘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뭐 그 의료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 이제 출연 후보자들의 유튜브 출연이 그 이제 전문적인 유튜브 출연이 좀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식백과라고 게임 전문 채널에 안철수 후보가 나갔었는데 그때 한 40만 조회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 이제 그 언론 미디어의 노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전문성이 있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도 그 20, 30대 젊은 층들은 그걸 상당히 보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지지율 상승에도 그런 것들이 좀 힘을 주지 않았나 싶어요. 박진영 교수는 그동안 사실 안철수 후보 좀 별로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뭐 지금도 뭐 변수는 되는데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안철수 후보는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저 같은 이 정치 체제 전공하는 사람한테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해서 본인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의아하잖아요. 여론조사 잘 나오는데 늘 따라잡혀서 뒤집어져 버려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중도에 어쩔 수 없는 이 속성입니다. 중도라고 하는 부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의 강도가 강하지 않아요.
단일화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어떤 갈등 상황이 났을 때 당연히 핵심 지지층들은 보수 진보로 확 갈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중도적 입장에서 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 진보한테 지는 거고 중도적 입장에서 보수와 단일화를 했을 때 보수하고 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또 올라가더라도 또다시 하나의 보수 쪽의 불쏘시개 역할로 갈 가능성은 많다. 예. 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거를 극복하려면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면요. 게임하듯이 하는 승부사 안철수가 아니라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 유능한 안철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단일화가 아니라 집권에서 연합 정부를 할 때 나는 이 부분을 잘할 수 있겠다. 과학기술, 의료 뭐 이런 걸 잘할 수 있다. 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지 자꾸 게임하듯이 단일화 이런 거 던지면요. 결국은 핵심 지지층이 있는 사람들한테 불쏘시개 역할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최근에 그나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보십니까? 없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저는 언젠가부터 우리 정치하는 패널들의 말을 신뢰를 잘 안 하게 됐어요. 언젠가부터인지 아십니까? 이준석 때부터. 이준석 그때 대표할 때 제가 이렇게 그 시사 프로 진행하면서 패널들한테 물어봤어요. 막 돌풍이 분다고 하는데 단 한 명도 이준석이 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준석이 된다고 No, 같은데? 제가 기억해요. 아닌가요? 증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나중에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때야 뭐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도 반성했어요. 초반에 반성하겠습니다. 네. 저 최수영 컨설턴트 기억하죠? 그럼요. 저 반성했죠. 그래서 제가 2주 전까지도 물어봤는데 그래도 다 그랬어요.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봐서 저희가 앞으로 평론에 많은 반성을 하겠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박 교수에게 반론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번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실패했던 사례들을 쭉 놓고 보면은 그 중도만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왜 만일 본인 입으로는 완주한다 그랬지만 만일 단일화 여건이 성사된다는 걸 전제 조건 한다면 이번은 정권 교체 여론을 등에 업은 확실한 후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 없는 후보, 확실한 후보.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중도가 아니라 보수에 등을 업고 갈 수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환경이 이번에 달라요. 팬데믹 환경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무현 때 사스, 이명박 때 신종플루, 박근혜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19 다음에 또 국민들이 방역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게다가 과학기술, 4차 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세대가 MZ세대가 캐스팅 보트를 지었다는 건 대체적인 전망 아닙니까? 그럼 여기 올라타는 사람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잣대로 약간 단일화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국면으로 놓고 체제 바뀜으로 놓고 본다면 이번은 좀 예상하기가 어려운 선거가 될 수 글쎄요. 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아까 박진영 교수 지적하신 부분은 저는 정말 공감하는 게 뭐 전략적으로 단일화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국가 미래 비전 확실하게 보여줘야지요. 그런데 그거를 보여줬는지 아니면 보여주는데 아직은 뭐 약소 후보라고 생각해서 언론이 잘 안 써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은영 소장 보시기에는 판을 흔들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지지율에 따라 달려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뭐 그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면 12월에 새로운 후보가 등장을 해서 예. 그 사람이 당선된다 이런 게 무슨 예언서처럼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허경영 후보 아닌가요? 뭐 허경영인지 누군지 저도 진짜 궁금했는데 요새 이제 안철수 후보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근데 이 한길리서치 나온 조사를 보면은 이제 대선 후보 단일화할 때 누굴 지지하겠냐 없다가 일단 35.7로 가장 많았고 윤석열 후보가 35, 안철수 후보 21.4인데 영남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지지율로 판을 흔들 정도의 변수를 만들기는 안철수 후보가 좀 어렵고 이 두 자리 숫자도 한 15%는 넘어야지 좀 판을 흔들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는 조사도 있긴 있었죠. 네네. 그게 이제 그 지금 한길리서치가 한 조사였고요. 예. 찬성이 45.5, 반대가 39.6, 잘모름이 14.9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야권에서 대선 후보를 단일화한다면 누구를 지지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그 뒤에 바로 붙여가지고 이제 야권에서 대선 후보를 단일화한다면 누굴 지지하겠냐. 그래서 여기는 보기 문항을 윤석열과 안철수만 넣었어요. 그랬는데 안철수 후보가 자기 이제 받은 그 지지도 5%보다는 거의 뭐 4배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여기서 안철수 후보 상승한 데가 어딘지를 봤더니 20대하고 호남
서울 여기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새시대 준비위원회가 이제 호남 인사들을 더 많이 영입을 하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들어가면 사실 이 조합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보 교체까지는 모르겠지만 시너지는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만약에 야권에서 대선 후보를 단일화한다면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해서 윤석열 후보가 35, 안철수 후보가 21.4인데 이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실망할 숫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갤럽 여론조사 보면 9.5 정도 나오는 지금 상황에서 돌린 거, 그러니까 예.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말씀드린 대로 15% 정도 지지율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 조사가 돌아간다면 저는 박빙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여론조사 추세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흔들리는 건 그거잖아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불안한 후보라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는 검증되었고 어쨌든 청정지대고 깨끗한 후보. 그러니까 나로 만일 단일화한다 그러면은 더 확실하고 더 당당한 정권 교체가 된다. 더 좋은 정권 교체다. 이게 저는 먹히냐 먹히지 않느냐 여부가 전 지지율 15%에서 갈린다고 봅니다. 박진영 교수 민주당에서도 이제 신경이 좀 쓰이는가 봐요.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후보와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민주당도 뒷짐지고 있을 수만 없죠. 다 그렇죠. 손씁니다. 네. 문을 뗐는데 네. 일단 이제 안철수 후보는 헛꿈 꾸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민주당도 정권 교체에 찬성한다는 거냐, 뭐 문재인 정권 심판에 찬성한다는 거냐 이렇게 지금은 선을 긋는데 아무래도 현재까지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움직인다면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 쪽이 더 가깝겠죠? 뭐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분이 그런 메시지를 줘가지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의 방향을 흔드는 거예요. 과거에 반문재인 전선 정권 심판론이었다면 이제는 과거와 미래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전선을 흔들면서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슬쩍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의 이 수권 능력의 문제, 유무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적절히 이렇게 견제를 하겠죠. 그런 상황이 저는 뭐 이어질 거라고 보고 물론 안철수 후보가 충분히 변수는 될 거라고 봅니다. 변수는 될 거라고 보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를 당장 끌어당기기보다는 당장의 윤석열 후보의 당장의 불쏘시개가 되는 것들은 막아야 되겠다. 그 정도 차원에서 저는 뭐 통합정부라든가 다양한 아마 아이디어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보시기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부울경 지역 순회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역에서 이제 방문을 하고 나면 이재명 후보도 지지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도는 많이 안 됐지만 그쪽 지역에 좀 반향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빅데이터도 그렇지만 안철수 얘기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점유율이 굉장히 미디어 점유율이 중요한데 예, 그동안에 안철수 얘기가 별로 없다가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안 보이던 사이에 조금씩 올라와 있어가지고 미디어 노출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면은 지지율은 지금 이미 10%는 다음 주 조사에서는 돌파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15%까지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참 잘 나갈 때는 40% 나온 적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2017년 대선에 그때가 한때가 있었죠. 예. 그러다 다시 이제 내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상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신상품 나오면 늘 처음에 한번 손대 보거든요. 사보는데 사고 나서 후회하거든요. 그런 측면인데 안철수 후보는 이제 과거의 신상품 효과는 이제 다 없어졌거든요. 신상품 효과가 없어지면 뭡니까? 내구성, 실용성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따져서 보게 되거든요. 지금 신상품에 실망한 게 윤석열 후보 얘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 후보도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그런 실용성과 내구성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죠. 네, 배공개 시사 1번지 여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새해에도 여론조사는 계속되죠. 그럼요. 지금도 하고 있죠. 다음 주 여론조사가 정말 궁금해졌는데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상승세, 윤석열 후보의 하락세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그리고 제3지대에 머물던 안철수 후보가 약진을 계속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참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제 남은 변수는요. 이제 구도에서 플러스 알파를 누가 더 만들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안철수 후보도 중요하지만 심상정 후보도 지금 한 2%, 3% 유지를 하고 있고요. 김동연 후보도 눈에 안 보이지만 1%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누가 당겨갈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주 여론조사에 미칠 변수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짚어보죠.
최수영 컨설턴트.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두 가지 정도를 꼽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가 강한 게 MZ 세대잖아요. 이제 이 친구들은 보면은 어디에 붙박지 않아요. 그냥 계속 옮겨 다녀. 그러니까 60일 동안 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누가 더 내놓는지. 그러니까 이 MZ 세대는 절대 말이라든가 이런 거에 혹하지 않아요. 들여다보고 자기네들의 어떤 실용과 이해관계에 맞물릴 때 비로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변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한 어떤 것들을 꺼내놓을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선거에서 온라인 선거로 시공간이 이동해 버렸잖아요. 이제 87년 체제 이후에 모든 선거 패턴이 이제 오프라인이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왔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뭐 AI라든가 팬데믹이라든가 플랫폼 선거로 지금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전략들,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에 슬로건하고 캐치프레이즈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뭔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들, 그다음에 각 당이 얼마큼 여기서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그 뭐랄까 그 시장 반응성,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박진영 교수는요? 글쎄요, 뭐 저는 허경영 후보도 한번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주말에도 제가 허경영 후보 전화를 받았는데요. 투표 동료 전화를 받았는데 허경영 후보가 한 5% 정도 나와가지고 TV 토론에 참여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고 이러면은 이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거대 양당 구조에서의 기득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적당히 희화화되면서, 그러면은 앞서 우리 그 최수영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의 후보 단일화와 정계 개편 이런 이야기도 막 확 혼돈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이 구조화되지 않았다. 대선은 구조화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은 그건 역시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판이 깨지면 어떻게 될지, 1등도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 하는 거거든요. 박진영 교수는 우리보다 한 5계단쯤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측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통합정부라든가 연정과 같은 정치 구도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불안정성이 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폭넓게 진을 쳐놓고 있겠다라는 아마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공감이 가는 지적이십니다. 자, 일단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그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꼽히는 게 이제 국민의힘 내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만난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또 봉합이 되고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복귀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반등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지지율이 추가 하락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은 반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캠프에 합류하면서 세 가지의 비책을 내놨어요. 첫 번째가 100조 손실보상금. 이게 뭐냐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늘 쓰는 이제 작전이죠. 상대 이슈를 뺏어와 버리는 거. 두 번째가 이제 통합정부. 통합정부는 뭡니까? 포위 전략입니다. 포위 전략. 내가 세력을 모아서 상대를 이래 감사하겠다는 거, 이런 거. 세 번째가 이제 개헌 내각제, 뭐 책임 총리제 이런 이야기를 얼핏 들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의 반대에 의해서 실패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카드는 하나인데요. 이거는 결국 단일화 때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단일화를 위해서 내거는 조건으로서 자 2년 정도 하고 난 뒤에 뭐 책임 총리제를 하자, 내각제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또 세력을 모으는 규합하는 전략을 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읽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도 통합정부안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단일화 국면으로 끌고 가더라도 그 흔히 하는 파장이라든가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수영 컨설턴트는요? 그 당내 갈등에서 국민들 내리에 남은 게 핵관밖에 없어요. 또 국민들이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핵관이 뭔지 이번에 참 뭐 상당 부분 공부가 됐을 것 같은데, 저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설령 봉합을 하지만 다시 한번 그것 또한 반창고를 2번 붙이는 선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박 교수 지적한 대로 아마 더 빠른 지지율 하락을 막는 어떤 방파제 역할은 하겠지만, 반등 모멘텀을 당의 어떤 선대위의 기능에서 찾겠다 그 생각보다는 후보가 혁신적으로 바뀌는 모습, 정말 경천 동지할 만큼 바뀐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저는 비책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략적인 판단 부재와 정치적 언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는 이 두 가지를 보완하는 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이은영 소장께서는요. 전 역시 20대의 그 흐름을 잡아야 된다. 특히 지금 최근에 나온 조사들 가상번호를 이용한 조사에서는 20대가 조사가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잘 안 되거든요. 그만큼 20대들이 정치 효능감이 높아졌고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층들이 사안을 보면서 계속 태도를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20대층 물론 투표율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투표율도 많이 상승했다라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20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구애 작전을 누가 그 일관되게 펴느냐 이것도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20대, 30대가 매우 중요하다. 모두 공감하는데 투표를 통해서 정말 자신들의 뜻을 확실하게 표출할 거냐 하는 것도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탄핵 이후에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상당히 효능감이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 당대표 때 그게 거의 절정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는 지금 다음 대선까지 충분히 미칠 수 있다. 그래서 투표율도 우리가 좀 낮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두 후보 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자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같이 이렇게 낮게 나타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이준석 대표도 지금 야당 대표고 만약에 대선에서 진다면 자기 정치 생명도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본인의 존재감을 조금 좀 돋보이기 위해서 했을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저는 외통수에 걸렸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 이긴다 해도 이 대표 무용론이 나오고 지면은 책임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표가 이쯤에서 자기 정치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레버리지 삼아서 나를 확실히 띄우려는 생각을 이번에 가진 것 같은데 저는 굳이 그렇게 안 했어도 이준석 대표의 이번 그 존재감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었는데 좀 너무 그런 어떤 앞선 자기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킨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진영 교수, 그럼 윤핵관을 치려다가 본인이 나가는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본인이 나가는 경우 오히려 이준석 대표한테 잘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한테 조언을 하자면은 공격하지 말고 얻어맞아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 지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윤핵관을 공격하고 내부 공격을 하게 되면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거든요. 역으로 근데 본인이 비판받고 핍박받고 이렇게 된다면은 윤석열 후보 이후의 정치적 미래는 이준석 대표한테 어느 정도 남게 되는 거죠. 혹시 가세연이라는 데서 지금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제기하고 공격하는데 윤석열 후보 배우 의심합니까? 이제 그런 배우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특정 기관 쪽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런 스토리텔링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 여론 조사 정말 기대가 됩니다. 1번지 여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올해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특별히 음악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낼 때면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곡이죠. 올드랭 사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로얄 스코츠 드래곤 가드, 우리말로 하면은 왕립 스코틀랜드 근위 경비대가 연주한 그 백파이프 연주로 한번 들어보죠.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사랑해 주신 KBC 마이 FM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